시대 유감. 안녕하세요. 시대 유감입니다. 저는 다혜고요. 저는 우연입니다. 와. 우연님, 저희 팟캐스트에서 오랜만에 뵙죠? 그러니까요. 저희가 예상치 못하게 꽤 오래 쉬었어요. 한 거의 4개월을 쉬었거든요. 네. 이게 저희가 뭔가 지금 마지막 화라고 생각하지 않고 녹음을 해가지고 갑자기 이게 막 중단된 것 같아서 놀라신 청취자분들이 한 명이라도 계셨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이게 그냥 그 사이에 이제 회사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좀 있었고 안팎으로 좀 뭐 조직 변경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 네. 생각보다 이렇게 오래 쉴지는 사실은 예상을 못했는데 4개월 가까이 쉬게 되었습니다. 벌써 2026년 상반기가 다 갔어요. 그런가요? 그렇네요. 우연님은 올해 상반기 어떠셨나요? 혹시 좀 상반기 정리나 결산을 해보셨어요? 지금 깨달았는데요. 벌써 근데 7월도 지금 반이 지나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별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네.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했지? 좀 그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뭔가 정신이 없었던 것 같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네. 일을 많이 해서 힘들었다. 최근에 굵직한 이슈들을 우연 네. 씨가 다 맡아가지고 많이 쓰시느라 좀 고생을 하셨죠. 선거도 있었고 맞아요. 네. 선거도 있었고 뭐 이것저것 이슈도 자잘자잘하게 있었고 그래가지고 그때마다 이 시대 유감 해야 되는데 다시 여기서 뭔가 이 썰을 네. 풀어야 되는데 네. 그런 날을 지내온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게 마음 한켠에서는 빨리 이걸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 라고 사실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상반기에 조금 정신없이 살아온 것 같아요. 네. 이게 처음 이 팟캐스트를 런칭했을 때는 제가 뉴스룸에 있지 않았잖아요. 근데 뉴스룸에 있지 않고 그게 뭔가 우리 기자들은 어쨌든 매일 마감을 하는 직업인데 이게 매일 마감하는 그 루틴을 되게 까먹고 있다가 오랜만에 이제 뉴스룸에 돌아와서 그 매일 마감하고 매일 그 쫄리는 어떤 경험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오랜만에 겪고 맞다. 이게 이렇게 스트레스 강도가 높은 일이었지 하면서 익숙해지는 것도 오래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연차 이렇게 먹어도 이렇게 익숙해지는 게 힘든가라는 약간의 자괴감으로 상반기를 좀 보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어쩔 수 없죠. 맞아요. 이게 영원히 익숙해지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저희가 뭐 생각보다 조금 늦게 찾아왔지만 그래도 어쨌든 또 다시 어떻게 보면 이제 시즌3 저희가 이제 맘대로 이름 붙였어요. 시즌3로 시즌3는 이제 좀 다시 이제 오래오래 좀 청취자분들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즌3는 저랑 우연님이 주로 이제 시사 이슈들을 좀 짚어보는 그런 이제 회차로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오랜만에 돌아오긴 했는데 그냥 간단히 저희가 최근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나 좀 우선 짚어보려고 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지금 가장 많이 이슈가 되는 것들이 하나는 이제 검찰의 보안 수사권 문제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경제 영역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레버리지 ETF인 것 같아요. 우연님은 투자하시나요? 투자? 네, 뭐 하는데 네. 이게 약수합니다. 레버리지 들어가셨어요? 네. 들어가셨어요? 뭐 이렇게 어디까지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저는 사실 뭐 경제나 투자를 아주 잘은 모르는 사람이지만 네. 그 올해에 저희가 보통 이제 연합뉴스 앱을 깔아두고 속보를 체크를 하잖아요. 그 아침마다 매수 사이드카나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했다는 속보를 이렇게 자주 본 거는 진짜 역대 맞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저는 짚어보고 싶은 게 사실 검찰의 보안 수사권 문제이긴 하거든요. 검찰의 보안 수사권 문제는 조금 더 우리가 한 번은 좀 고민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최근에 이제 독서 모임에서 그 과가람 조선일보 기자님의 탁월한 피해자라는 책을 읽고 실제로 과가람 기자님을 모시고 한번 이렇게 독서 진짜요? 모임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책을 보신 분들 혹은 이제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기자님이 스토킹 피해를 거의 7년 이상 당하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했고, 근데 그게 우리나라의 어떤 사법제도나 어떤 경찰의 수사제도에서 피해자가 어떻게 소외되는가를 되게 낱낱이 보여주는 책이고, 그 기자님 본인도 사실은 어떤 경찰의 부실한 수사로 인해 되게 조금 잘 안 될 뻔 했는데, 그 검찰이 이제 좀 밝혀내가지고 실제로 사실은 좀 그 가해자가 처벌을 받은 이력도 있고, 그래서 그때 그 모임에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게 보안수사권 폐지를 되게 단순히 볼 일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좀 많이 깨닫긴 했어요. 최근에 그 사실 장윤기 수사 사건에서도 좀 많이 드러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최근까지는 저희가 지금 7월 중순에 녹음을 하고 있는데, 이게 민주당이 계속해서 되게 강경하게 폐지를 외쳐오다가 최근에 어쨌든 그래도 당 내부에서 일부 의원들이 조금 신중하게 갈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행이라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제가 하나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그 신중하게 가야 한다라는 어떤 의견을 낸 분이 이제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랑 이제 진보당의 손소울 의원이 이제 국회에서 이제 얼마 전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사실 이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없으면 가장 이제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충분하고 되게 과학적인 수사를 받지 못하고, 혹은 시간이 그리고 굉장히 지연되고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피해자 분들이 대부분 이제 뭐 여성, 아동, 장애인 같은 약간 보통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에 준하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그들의 사건이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정치인 같은 권력자들의 사건보다 수가 훨씬 많잖아요. 근데 이제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그러니까 그게 사실 얘기가 나온 것도 정치인들이 이제 어떤 자신의 기소에 대한 두려움이나 어떤 보복성 기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실 검찰 개혁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사실 그런 경우보다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사실 피해를 입는 자들이 누구이고,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좀 절박한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좀 먼저 고민해야 될 그런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최근에 그 국회에서 했던 그 기자회견에 했었던 걸 좀 저는 이제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주로 사실 기자회견 하신 분들이 뭐 한국 여성의 전화나 뭐 한국 성폭력 상담소나 아니면 실제로 이제 여성 피해자들을 도와왔던 뭐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분들이나, 이분들이 이제 실제로 형사 사건을 진행하면서 무엇이 문제가 됐는지를 좀 짚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이거를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 장애 여성 공감 성폭력 상담소 소장님, 변은희 소장님이 기자회견에서 이제 소개시켜 주신 내용인데, 이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피해를 입은 분들을 이제 좀 도와주시는 역할을 해왔는데, 여기서 이제 2025년 기준으로 이제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이후 3년 동안 불송치되거나 불기소된 이제 사건 380사건을 이제 분석을 했더니, 뭐 사실 이제 경찰의 수사가 불충분하면 이의 신청을 해라라고 이제 안내가 되고 있지만, 실제로 사실은 이의 신청 비율이 30%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요거는 사실 이의 신청 절차에 대한 어떤 정보도 잘 알려지지도 않고, 이거를 경찰에다 다시 이의 신청을 해도 어차피 이제 똑같은 이제 수사가 이루어져서 구제되기 어려울 거라는 이제 어떤 불신 등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의 신청 제도만으로는 어떤 피해자들의 어떤 이런 사례들을 다 제대로 수사받지 못한다라고 이제 좀 지적을 하시기도 했고, 그 얼마 전에 메로나를 훔쳤다고 특수절도로 그 기소되신 분이 있잖아요. 그분도 이제 최근에 기사에서 드러났는데, 그 경찰이 조사를 하고 사실은 그 지적장애인이셔서 이제 제대로 사실 진술을 하지 못했는데, 그거를 이제 충분히 뭔가 이제 조력을 받아서 진술을 들었다기보다는 다른 비슷한 사건의 어떤 그 사안을 그대로 가져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특수절도로 기소를 해서 사실 사람들의 공분을 산 사건이 있었죠. 근데 실제로 수사기관에서도 어떤 경찰들의 성인지 감수성도 경찰관마다 다르고, 어떤 지역의 경찰이냐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런 조금 랜덤한 상황이 있다 보니, 무작위인 상황이 있다 보니 이런 부분을 제대로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여기서도 실제로 이 소장님께서 예시를 들어주신 것은 최근에 발생했던 어떤 색동원 사건에서도 입으로
말로 하는 소통이 어려운 중증 장애 여성 피해자들은 사실 기소조차 되지 못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우리가 뭐 검찰 개혁을 논의를 한다면 사실 검찰 개혁의 가장 본질적인 목적이 돼야 하는 건, 그러니까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고 뭔가 그들을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 자체는 동의를 할 수 있지만, 검찰이 하는 게 사실 형사소송이잖아요. 형사소송에서 아시겠지만 사실 형사소송에서 피해자는 당사자가 되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피의자와 국가의 싸움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우리가 검찰 개혁을 정말 뭘 위해 하냐라고 이제 고민을 한다면 결국에는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가 정말 원활히 되고 있고, 그게 제대로 되지 못하게 막는 것은 무엇이냐, 약간 이런 좀 본질적인 부분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좀, 아직 이게 결정된 건 아니라서, 10월에 이제 검찰청이 폐지가 될 때까지 어떤 논의가 더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금 신중히 가자라는 이야기가 나온 김에 왜 이들은 이렇게 신중히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가에 대해서 조금은 더 이제 입법을 하시는 분들이 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조금 우리가 한 이슈를 정해서 조금 이제 깊게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이거는 사실 오연님의 전문 분야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죠? 이게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최근에 그 고교 야구 경기에서 발생했던 배제고 학생들의 어떤 그 탱크데이를 언급했었죠. 그런 혐오 발언 취재 뒷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제가 그 교육 담당 기자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 사건이 처음 이제 벌어졌고 논란이 됐던 때부터 이제 취재를 해가지고 어떻게 그 파장이 어떻게 되는지, 주로 이제 학교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그 중간에 이제 교육청에서는 어떤 조치들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취재를 하면서, 사실은 저만 한 건 아니고 스포츠 쪽에서도 이제 징계를 하는지, 스포츠 쪽 기자도 취재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한 거고, 그리고 사실은 이게 그냥 사건을 따라가는 것도 있는데, 이게 계속 해가지고 좀 많이 얘기가 됐던, 흔히 쉽게 말하면 일배발이라고 표현을 하는 그런 혐오 표현들이 청소년들이 되게 많이 쓴다. 근데 많이 쓰는데 그게 그냥 많이 쓰는 수준이 아니라 드러내놓고 문제의식이 없이 그런 것들을 이제 발화를 하는 그런 일들이 많다는 얘기들은 계속 있어 왔어요. 근데 이번 사건 계기로 사실 좀 충격을 받은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고민들도 다들 많아진 것 같고, 이래가지고 골랐습니다. 맞습니다. 의원님이 그냥 이제 그 사건만 취재하신 게 아니라 어쨌든 그 이후에 실제로 우리가 10대들의 교실에서 어떤 혐오 발화, 소위 말하는 혐오 발언들이 어떻게 좀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좀 취재를 하시기도 하셨잖아요. 그 최근에 보니까 한강 작가님도 인터뷰에서 이제 이 배제고 사건을 또 언급하시기도 했던데, 정확하게 이 사건부터 다시 좀 들어가 보면 이 사건이 언제 어떻게 발생을 했던 거죠? 이게 벌써 한 2주 됐나요? 3주 전 2월 29일 그때 월요일에 그 청룡기 전국 고교 야구 선수 대회라고 고등학교 야구대회 전국대회가 한 4개 정도 있다고 해요. 그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대회라고 하고요. 여기서 이제 광주 제1고, 광주 1고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하는데, 광주 1고랑 이제 경기를 하다가 이 더그아웃 그 대기석 같은 데서 응원을 하면서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그 응원 구호를 불렀다고 해야 될까요? 그걸 이제 응원 구호로 쓰면서 사실 광주에 연고가 있는 광주 1고 앞에서 그거를 표현을 썼는데, 이것도 맥락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스타벅스를 갑자기 왜 나오냐 이러면 당연히 이제 그 탱크데이 프로모션이 떠오를 거고, 그러면 이게 약간 은유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비하하는? 그래서 그 5.18의 그런 조롱하는 그런 밈을 쓴 스타벅스를
가야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 맥락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되게 이 발언이 이렇게 중계가 되고 이러니까 온라인상에서 퍼지고 그 파장이 그래서 다음날부터 바로 커졌던 것 같아요. 저도 그때 월요일에 처음에는 이런 게 있다더라, 이런 영상이 돌고 있다 이래가지고 보고 그렇구나, 어떻게 이렇게 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충격적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서 좀 괴리감을 느꼈는데 저는 좀 약간 많이 쓴다는 거를 많이 저도 간접적으로든 접하고 얘기를 듣고 있었고 이래가지고 막 새로운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이런 표현을 막 쓰고 이런 게.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너무 저 약간 조금 더 윗세대 분들이 진짜 너무 막 충격을 받고 너무 놀라하셔서 너무 놀라하는 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공감해서 뒤에 조금 얘기하겠지만은 이걸 몰랐단 말이야? 이렇게 쓰이는 걸? 약간 그럴 정도로 놀라가지고. 물론 이게 충격적인 거 맞지만 잘못된 것도 맞지만 거기에 대해서 막 또 막 이렇게 막 되게 막 기겁을 하면서 이렇게 다들 충격을 받아 하니까 그래 몰랐을 수도 있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좀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들었고요. 근데 사실 이슈가 된 거는 이제 징계 때문에 이게 그 협회에서 대한야구 소프트볼 협회에서 그 스포츠 공정위원회라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사건이 너무 화제가 바로 되니까 이틀 만에 거의 심의를 열어가지고 긴급 심의를 열어가지고 전원 그 배제고 학생들 그 야구부 학생들 전원에게 그 전국대회 출전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리고 그리고 남은 경기에 대해서 몰수패를 의결을 한 거고 되게 좀 엄청 빠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 징계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오갔던 것 같아요. 양상이 처음에는 어떻게 이런 얘기를 했다가 너무 이게 빠르게 나오고 사실 이것도 좀 막 말이 갈렸거든요. 징계가 진짜 막 선수 이게 정말 중징계냐 아니면 그 정도는 아니다. 이것도 막 말이 좀 엇갈렸어요. 막 교육청에서도 설명이 막 바뀌었다가 뭐 교육청 관계자도 막 그 정도는 아니다. 뭐 그렇게 이게 무슨 대학을 못 가고 뭐 프로가 못 되고 이 정도는 아니다. 이 수준이 지금 이 상황에서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오가고 이러면서 좀 논의의 양상이 징계 적절했냐 이걸로 좀 갔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약간 그렇게 빨리 심의를 열어서 되게 뭐랄까, 그러니까 그 징계 때문에 이분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니 이거는 저희가 가정에서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근데 다만 이런 정도의 징계가 이 속도로 나오는 건 되게 이례적인 일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는 약간 맥락이 있다고 봤었던 게 제가 쓴 기사여서 기억이 나는데 제가 토요 당직을 할 때 그때가 이제 고 노무현 대통령 그 서거일이어가지고 그때 봉화마을에서 추모식이 열린 날 제가 당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 조수진 그 노무현 재단 이사죠. 그 변호사가 그 페이스북에 한번 올렸는데 그날에도 봉화마을에 어쨌든 조금 청년들이 놀러 왔는데 그 인증샷을 찍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베를 인증하는 손모양을 하고 사진을 찍으면서 돌아다녔고, 근데 이게 어떤 사실 그런 손모양을 하는 것만으로는, 근데 우리가 그 일베가 어떻게 고 노무현 대통령을 희화화했는지 알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걸 알지만 그게 막 명시적으로 누군가를 때리거나 하는 폭력행위는 아니니까 막 경호원들이 쫓아내거나 그러지도 못했나 봐요. 거기 현장에서는. 근데 이제 어쨌든 그 변호사분이 그 인증샷 사진을 찍어가지고 본인은 페이스북에 올려서 이제 분개하셔서 이게 말이 되냐라고 이제 올려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기사를 썼는데 그 기사를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X에 이제 링크하면서 그 약간 분개하시더라고요. 이제 일베가 이렇게 있는 게 맞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두는 게 맞냐라고 한번 그렇게 사실은 이게 약간 엄청난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X를 통해 본인의 메시지를 내잖아요. 그럼 엄청 경고성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생한 이 일에 대해, 그리고 이제 스타벅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제 X로
사실 정영진 회장까지 나와서 사과하게 할 정도로 계속해서 이제 압박을 주고 메시지를 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이어지다 보니까 그 협회도 사실 화들짝 놀라가지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징계를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기는 했습니다. 네. 그랬죠. 그래서 뭐 이제 그게 기준이 없었다 뭐 이런 비판들도 있었는데 뭐 어쨌든 그래가지고 사실 그거 징계 얘기도 하나 있었고 어떻게 사과할 것이냐 이런 얘기도 또 계속 일주일 동안 오갔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사과를 거부를 했다가 광주일고 쪽에서 근데 그거는 거부라기보다는 약간 보류였어요. 그 시험 기간이었어가지고 당장은 하기 힘들다 이렇게 했다가 시험 기간 끝나고 이게 광주일고 쪽에서 어쨌든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그 사과를 직접 그 배제고 야구부 학생들 전원이랑 학부모들이랑 뭐 교직원들이랑 다 해가지고 광주일고 가서 사과문 낭독하고 뭐 감독도 낭독하고 뭐 선수 낭독하고 교장 선생님 낭독하고 거기서 약간 답을 또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사과의 날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날 같이 참배도 하고 5.18 민주묘지 가서 같이 참배하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사실은 그게 또 한 이유가 이게 재심을 좀 신청을 그러니까 그 학부모들은 또 엄청 그 재심 신청을 요구했다고 해요. 그래서 재심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여론이 사실 좀 부담스러웠던 거잖아요. 네. 그 징계에 대한 재심을 그래서 그 사과하고 그 광주일고에서 먼저 이제 선처도 요청하고 이러면서 재심을 지금 신청을 한 상태이고 그럼 결과는 아직 안 나오고 네, 근데 이 방송 나올 때쯤에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며칠 안 남았거든요. 7월 20일에 재심을 하기로 해가지고 근데 지금 시점으로는 아무튼 결론은 안 나온 상태입니다. 그 6개월 출전 정지에 대한 여론은 좀 어땠어요? 이거 여론조사에서도 보니까 반반 나오더라고요. 과하다 적절하다가 이게 그래서 다 자기 그냥 경험과 잣대로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뭐 이게 딱 떨어지게 뭐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과하다는 분들은 그래도 미성년자인데 그리고 이게 동참했던 학생, 보고 있던 학생, 그러니까 그냥 선수로 뛰고 있던 학생, 뭐 이렇게 참여하지 않은 선수까지 책임지는 게 맞냐 이거랑 그리고 뭐 그거는 근데 절차적으로 약간 비판할 지점이 저는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그 아까 앞길이 창창한 학생들한테 이거는 진로가 걸린 문제인데 그러니까 너무 과하다 이 정도의 징계는 이런 논리가 있었고 적절하다라고 보는 쪽은 어땠어요? 그래도 이런 거 짚고 넘어가야지. 이게 안 하면 앞으로도 그래도 뭐 비슷한 거 해도 되겠네라는 선례가 될 거다. 그리고 사실 이 학생들이 학생 선수기도 하지만 곧 프로가 될 선수이기 때문에 뭐 사실 프로야구에서 똑같은 일을 했다고 쳐봐요. 그럼 선수생활 끝났을 것 같은데 사실상 이 친구들 곧 프로가 될 친구들인데 왜 여기서 예외가 돼야 되냐 이런 뭐 얘기들도 있었어요. 의원님은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보세요? 징계는? 조금 조사가 제대로 잘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뭐 그것들은 좀 더 그 기준에 따라서 따져보겠대. 지금 그게 약간 애매해가지고 얘가 계속 나오는 건데 이런 혐오 발언으로 징계를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사실은 오히려 좀 거꾸로 그러니까 징계가 좀 과하다는 쪽의 논리를 보면서 의아한 점들이 또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더 그 입장에 거리를 두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 아까 좀 앞길 창창하다 이런 거는 우리가 보는 전형적인 약간 가해자의 미래를 걱정하는 이 광주일고 선생님이 인터뷰에서 그러니까 본인 제자들이 이제 서울로 많이 이제 가는데 졸업하고 거기서 이런 취급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프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광주일고 학생들이 받은 상처에 대해서는 우리는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이 선수들의 앞길 프로 어떻게 진출하지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미고는 뭐 항상 어떤 성폭력 사건 재판이든 이런 데서 나오는 막 이런 나이가 아직 어리고 전도 유망하고 막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가지고 실제 그게 감형 사유로 작동하기도 하니까 그렇기도 하고 이거는 약간 뭐
어떤 특정 사람을 찝어서 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되게 이 미성년자, 청소년에 대한 그 잣대가 되게 멋대로다. 그러니까 뭐 이럴 때는 옹호할 때는 뭐 미성년자라서 과하다 이렇게 하고 근데 막 최근에 촉법소년 이런 거 논의 있을 때는 네. 아 얘네 더 연령 낮춰야 된다. 막 이렇게 더 세게 하니까 처벌해야 된다. 좀 뭐 이게 뭐 한 사람이 그렇게 이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여론들 보면서 좀 모순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쵸. 특히 어쨌든 광주일고는 사실은 5.18 때 이제 계엄군이 주둔했었던 학교라고 하니까 아마 사실은 다 어떻게 보면은 그 민주화운동과 이제 연계되어 있는 유가족이나 어떤 가족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고요. 그런 점에서 좀, 네. 저는 잘못됐다는 신호는 명확하게 줘야 되고 징계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법원의 처벌도 근본적인 처벌의 목적이 교화라고 알고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들이 미성년자이고 우리 학교 현실에서 사실 혐오 발언에 대한 교육 자체가 잘 이루어지진 않는 것 같아서 우연님 이따 또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뭐 재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들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 좀 배우고 깨달은 점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이게 최근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종교조에서 이제 교사랑 학생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네네. 청소년 대상으로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재발 방지 이런 사건 재발 방지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했을 때 왜 문제인지 알려주는 교육이 필요하다가 답이 1위였거든요. 그 다음이 처벌이고 근데 이게 사실은 이거를 정치권이 또 이 문제를 갖고 가가지고 맞아요. 어떤 징계 적절성 가지고 막 얘기하고 그리고 사실 배제고에 대한 공격도 좀 심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막 그 앞에 근조화음 보내고 뭐다 또 막 응원한다고 맞불화음 보내고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게. 네. 근데 근조안을 보내는 거는 네. 그 사실 사안을 해결하는 거랑은 너무 관계가 없고 그게 약간 보내는 분들의 감정만 극우 학교다 막 이런 식으로 네. 뭐 이승만 대통령 얘기까지 끌어와가지고 네. 아 진짜 실제로 그게 뭐 기사도 있었고 유튜브 같은 데서 제가 그때 뭐 이제 여권 쪽 그런 지지자들이 좀 좋아하는 그런 뭐 역사 인플루언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분들이 이제 배제고의 역사 이렇게 해가지고 이승만이 거기 뭐 이승만 대통령이 배제학당 졸업했고 막 거기에 박사 동상이 있고 그러면서 약간 이걸 고립시키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배제고의 일탈 아니면 약간 다른 초점은 뭐 이거는 완전 틀린 말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 뭐 야구 선수 학생들이 스포츠를 하는 학생들이라서 교육을 잘 못 받았다 이런 포인트를 짚는 분들도 계신데 뭐 그래요. 뭐 그것도 뭐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약간 자꾸 잘못된 곳을 짚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되고 사실 이거는 그냥 중계되는 데서 이게 나온 거지만 이미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학교라는 것도 공적 장소잖아요. 맞아요. 그런 데서도 그런 방금 말한 뭐 이제 이런 제노사이드 사건을 이렇게 희화화하는 이런 발언이라든지 정치인, 대통령, 전직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혐오 표현 그리고 뭐 약자들 혐오 표현, 인종차별 표현 뭐 이런 것들은 제가 교실에서 엄청 많이 쓴대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도 기사를 막 고민을 하다가 그걸 지금 그냥 써야겠다 이래가지고 엄청 급하게 이제 교사들 인터뷰 되게 많이 해서 기획 기사들을 좀 썼어요. 이게 그게 질문이 시작이 그거였어요. 이거 그냥 배제고 조지면 되는 건가? 맞냐? 네, 아니면 그냥 뭐 야구 선수들 조지면 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기사를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혐오 표현이 얼마나 좀 이미 만연해 있는지를 보여주고 어떻게 우리가 교육법 제도해야 될지 좀 알아보자 이런 기사를 저랑 이제 다른 기자들이랑 해서
급하게 썼죠. 냈죠, 맞아. 그 말씀하신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그 낙인 찍기만으로는 낙인 찍거나 고립시키는 방법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막 그러니까 그게 막 그들의 어떤 반성이나 교화의 정도를 높이는 것도 아니고 이 사안을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그게 배제고나 어떤 이런 스포츠 선수를 준비하는 그들만의 문제도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리고 아무튼 네 실제로 교실 안에서도 그러니까 어떤 이런 혐오 발언들이 일상적으로 쓰인다는 얘기는 저는 사실 나온 지 이미 몇 년 된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들이 지금까지 그 문제에 주목을 안 했던 것 뿐이지. 왜냐면은 몇 년 전만 해도 그 왜 3일에 한 번 여접해야 된다라는 3일 한왕 이런 말들이 지금 시대의 10대 남자애들이 쓴다. 그래서 이런 기사들도 사실 많이 나오긴 했고 그 의원님과 이 교육팀에서 써주신 기사를 보면서 저도 근데 못 들어본 혐오 표현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어떤 것들이 조금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교사 선생님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좀 들었는지. 이게 제일 많이 들었던 거는 이게 노무현 전 대통령 조롱하는 밈. 그거는 네. 이제 사실 인터넷 문화에서는 이게 너무 오래된 거긴 한데 사실 거의 이제는 거의 진짜 밈처럼 됐죠. 저는 약간 조금 이해가 안 된다. 왜냐하면 고전이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되게 빠르게 변하잖아요. 사실 밈이나 맞아요. 이런 것들은 초 네. 2000년대 초반에 막 썼던 밈들은 전 그때 DC 파생된 밈들이 되게 많았어가지고 근데 아직도 이거를 재밌다고 생각하고 이게 생명력이 있다는 게 이거 참 놀라울 정도. 신기하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아무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비하하는 표현이 가장 제가 취재한 분들 중에서는 압도적으로 많이 보였다고 하세요. 그래서 네. 뭐 이제 제가 사실 그 사례를 일부러 광주 사례도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또 얘기하고 싶었던 게 이번에는 광주가 피해자지만 광주 학생들이 사실은 그럼 광주는 여기서 뭐 무균된 상태인 거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광주에서 그 학교 중학교 선생님이 저한테 얘기해 준 건데 기사에도 어떤 게 그 무등산 옆에 있는 학교인데 무등산을 이제 올랐는데 뭐 선생님 여기 부엉이 바위 어디 있어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럼 막 애들이 뭐 중1이었대요. 그래서 뭐 뭔데? 뭐 부엉이 바위가 여기 있어? 막 이러면서 막 근데 그게 모르고 한 걸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근데 그게 어쨌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장소가 부엉이 바위인 거고 그 단어를 던져본 거잖아요. 선생님한테. 그리고 되게 이게 그냥 쉬는 시간에 무슨 본인들끼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라는 어쨌든 어른이 있는데 그 앞에서 표현을 그냥 이제는 즉각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운지라는 표현도 많이 쓰는데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관련돼 가지고 뭐 뭘 할 때마다 운지라는 걸 넣는 거예요. 그냥 맥락 없이. 이렇게 뭔가 그냥 어떤 진짜 신조어라고 해야 되나? 그냥 뭐 운지하면서 마감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앞에 나와서 막 한다던가 뭐 아니면 그 일베 발 응디시티라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비하 맥락에 그런 것들을 막 피아노로 애들이 친다든가 뭐 수행평가나 이럴 때 그런 걸 쓴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저희 기사 제목에는 탱장연 이런 것도 들어갔는데 탱장연은 저 진짜 이거는 오버워치 게임 오버워치에서 탱커랑 네. 전장연 전국 네. 장애인 철폐연대 네. 이렇게 해가지고 뭐 탱장연이다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되게 비하하는 그런 표현들을 쓰고 이래서 그때 아까 그 정교소 조사에서 교사 거의 90%가 89.3%가 최근 1년 안에 이런 혐오 표현, 차별 표현, 역사 왜곡 표현 이런 거를 접하거나 전해 들었다 이렇게 하고 이게 다 온라인 혐오 문화 확산돼 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대부분. 네. 일베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게 네. 한참 되긴 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 학생들이 그런 용어들이 다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알고 다 쓰는 거예요. 근데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이게 뭐 정확히 무슨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아까 스타벅스 밈이 내가 5.18 뭐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뭐 얼마큼 알고 있느냐 이게 진짜 역사적 사실 그리고 얼마나 그게
끔찍한 이제 제노사이드였는지 이거랑은 상관없이 근데 그 말이 가진 공격성 자체는 애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야지라고 하죠. 그 야구에서 서로를 이렇게 비방하는 그런 응원 문화에서 그 야지 문화에서 그게 상대방을 긁는 딱 그거잖아요. 자극할 수 네. 있는 용어라는 건 그거는 아닌 알고 거지. 있었다는 거죠. 어쨌든 네.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막 그냥 재밌다고 해서 썼는 데가 아니라 이게 상대방에게 타격감을 줄 수 있는 밈이라는 걸 알고 골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아파할 거를 알고 쓴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상대팀이 광주일보 팀이 아니었으면 사실 안 나왔을 용어이기도 네. 하니까요. 네. 실제로 사실 그 야구장에서의 그 야구 경기에서 사건 이후에는 막 학생들이 이게 그런 의미인지 몰랐다 이렇게 진술했다는 보도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경위서도 저도 받아봤는데 네. 이렇게 손으로 쓴 건데 네. 잘 모르고 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이렇게 썼는데 사실 그 몰랐다가 잘 모르겠어요. 몰랐다라는 게 거짓말이다라고 하는데 진짜 그 알고 모르고가 조금 중요한 걸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쨌든 그 구조가 농담인 거잖아요. 농담이고 밈인 거고 웃기려고 하는 거고 이런 거기 때문에 뭐 또 이 얘기를 들은 것 중에 그 문성호 편집장 그 청소년 독립 언론 중에 토끼뿔이라는 언론이 있는데 그 문성호 편집장이 최근에 이제 국회에서 한 이런 관련된 토론회에서 나간 얘기를 좀 봤는데 그분은 아직 10대이신 거죠? 그분은 네 고1이에요. 그리고 네네네. 근데 뭐 그럼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뭐 선생님 교과서 몇 페이지냐 이러면 523쪽이요 이러면 그게 523일에 네. 노무현 전 대통령 길이고 서거인이고 네 그래서 선생님은 그러면 뭔 소리 하는 거지? 아니면 그냥 넘기거나 이러면 본인들끼리 그냥 이게 통하니까 엄청 킬킬 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약간 선생님들도 많이 해준 게 이게 약간 목소리 크고 좀 잘 나가는 애들도 이게 약간 유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나가는 애들이 이런 걸 좀 얘기하고 웃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뭔가 이렇게 말하면 좀 뭔가 있어 보인다. 이렇다는 거죠. 예. 이런 걸로 이제 타격 줄 수 있는 뭔가 어떤 사람이야 지위를 얻게 되는 약간 그런 걸까요? 저희가 불편하다는 학생들도 만나긴 했어요. 근데 왜 말을 못하니?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또 긁혔냐 선비충이다 이거를 뭐 지적하는 학생들 아니면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받아치는 걸까? 그러니까 재미로 한 건데 왜 이거를 여기다 진지하게 해? 이러면서 대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네요. 웃자고 한 말에 왜 죽자고 달려드니 약간 이거네요. 그러니까 사실 완전히. 자기들도 이게 뭐 논리가 있이 하는 말이 무슨 엄청 예를 들면 엄청난 뭐 이게 5.18 민주화 운동이 예를 들면 제 예를 드는 거 일베에서 그렇게 막 하는 게 뭐 북한군이 그 무장하고 내려온 거다. 막 이런 잘못된 왜곡된 그런 것들을 그걸 진짜 믿어서 뭔가 이렇게 알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거는 논리가 없는 놀이인 거예요. 이들 사이에서는 그냥 진짜 우리끼리 킬킬대고 우리가 그 웃음 코드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단어인 거네요. 그리고 사실 이 혐오 발언 이런 것들이 엄청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또 좋잖아요. 아까 말한 되게 잘 나간 애들이 이렇게 말하고 주목받고 막 이런 거고 되게 그게 쉬운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긁혔냐 이게 긁혀서 맞아. 긁힌 거면 바로 반응이 오면 좋은 거예요. 그게 약간 효능감, 보상 이런 걸로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아까 계속 말했듯이 상처를 줄 걸 알고 한 것도 있고 그래서 타인이 얼마나 힘들든 뭐 그게 고통을 얼마나 받은 사건이든 그런 성찰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뭔가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제가 아까 2014년을 말씀드렸는데 2014년에 그 세월호 참사가 있었고 그 세월호 유가족분들이 광화문에서 투쟁을 하실 때 그 단식 투쟁을 하실 때 그 일베가 와가지고 옆에서 피자 먹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몰상식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어쨌든 공분하는 분위기가 있기는 있었거든요. 근데 2014년부터 지금 뭐 한 12년 정도가 흘렀다고 치면 그냥 지난 12년 동안 이런 발언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그러니까 일베가 살아있는 커뮤니티로서는 저는 이미 수명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일베 문화에서 파생된 커뮤니티들이 또 이제 있고 거기에 이제 탑승에 관한 뭐 유튜브와 SNS들이 있는 건데 그때에 비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너는 혐오 발언을 쓴 몰상식한 사람이야라고 이제 정색하며 이제 뭐라고 하는 분위기보다는 그 말씀하신 서로 낄낄낄대고 웃고 그냥 웃긴 쇼츠로 보고 넘어가고 하는 분위기로 되게 많이 바뀐 것 같고 사실 이번에 이런 배제고 뭐 스타벅스 배제고로 이어지는 아까 그 말씀드린 그 노무현 재단 아니 그 봉화마을에서의 어떤 이 사건 이렇게 이어지기 전까지는 정부 정치인들도 이런 거에 대한 제재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고 사회적으로 발언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거에 대해 문제다라고 지적하는 문화 자체가 사실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이게 또 특히 어른들은 아이들의 사실 어른들뿐만 아니라 서로 핸드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잘 모르니까 그쵸. 이게 유통 경로는 뭐 일베 사이트 폐쇄하자 이러는데 인스타그램으로 제일 많이 볼걸요. 인스타그램을 보고 요즘 친구들은 다 DM 방이 있으니까 인스타그램 안에서 거기서 이제 공유를 하고 인스타그램도 어떻게 보면 좀 인스타그램이 또 그런 약간 극우화된 정치 콘텐츠들이 많이 유통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제 알고리즘에는 잘 안 뜨는데 아까 말했던 그 문성호 편집장이 뭐 이제 어떤 부정선거 얘기나 어떤 아까 노무현 전 대통령 정치인 조롱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되게 평범한 연예인 뉴스 같은 거랑 이렇게 섞어가지고 올리는 계정이 엄청 많고 자기가 그 큰 계정의 팔로우를 봤더니 조선일보랑 한겨레 인스타그램 팔로우 합친 것보다 많더라 이렇게 하니까 그 친구는 종이 신문을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희는 종이 신문 뭐 청소년 그 조사 보면 5%도 많이 난 것 같아. 그거 약간 뻥인 것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봤던 저번 어떤 조사는 그 표본이 몇천 명 중에 0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정제된 정보는 안 들어오는데 거기를 이제 그 계정이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한 거죠. 그런 인스타그램에 뭔가 알 수 없는 레카 계정이든 뭐 그런 극우 계정 같은 것이. 그 선생님이 교실에서 이렇게 제재하거나 하는 경우는 그거는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면 이제 약간 좀 적극적으로 해보려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제가 인터뷰 하신 분 중에 역사 교사예요. 그거는 심지어 이 좀 역사 교사들이 많이 역사 사회 교사들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 도전한대요. 자꾸 이런 것들이 나오면 막 이거 아닌데요. 이건 나요. 이런 식으로 어디서 읽어온 그런 극우적인 그런 사실들을 선생님한테 도전하고 근데 선생님은 그 분야에 어쨌든 전문가고 가르치는 사람인데 그거를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뭔가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되지라는 말을 안 먹힐 걸 선생님들도 아니까 어떻게 그 선생님은 그 온지라는 표현을 엄청 많이 쓰는 학생이 있어서 그 노무현 전 대통령 독후감 그 자서전 읽고 독후감 써오라고 이런 걸 시켰나 봐요. 근데 이제 그 뒤로 선생님 나타나면 막 피하고 그냥 수업 시간에 엎드리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선생님도 자기 나름대로는 그게 고민해서 약간 한 건데 그 친구는 막 그걸 회피하니까 내가 이거 괜히 나섰나? 학생이랑 관계만 좀 어색해졌네?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선생님들도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왜 그게 혐오 표현인지 혐오 표현의 정의부터 그거를 이제 정립하는 것도 사실 뭐 어디서 의지를 갖고 본인이 공부하고 그거를 막 그런 연구를 하고 이러지 않는 이상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냥 흐린 눈하고 그런 말 쓰면 안 돼. 그냥 이 정도에서 멈추는 거고 그게 왜 문제인지 학생들이 성찰하고 막 이럴 만한 교육은 사실 이루어지진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사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쓰이는 밈 같은 표현이 어쨌든 고 노무현 대통령 관련 표현을 쓰면은 그러니까 교사는 어쨌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그거를 걸고 넘어질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정말 솔직히 말하면 그 얘기를 하신 분들 교사분들이 좀 많긴 했는데 왜냐면 저도 그 의원님 기사를 봤을 때 그 정치적 중립성을 해제하라는
교사분들의 요구 그걸 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적게 썼을 거예요. 왜냐면 저는 그거 조금 동의하지 않는 게 그게 정치 기본권 같은 거 지금 정당 가입도 안 되고 막 교사들이 어쨌든 되게 정치 기본권들이 많이 제한돼 있으니까 그걸 풀어주자. 아니면 약간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뭐 정치적 의사를 뭔가 이제 SNS에 표현하고 이런 것도 다 보장을 해주자 이런 요구가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교실에서의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도 교실에서의 정치적 중립은 지켜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그 정치적 그런 기본권이 지금 거꾸로 많아지면 그걸 잘 가르치게 될까?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애들이 그런다고 해요. 뭐 이렇게 뭐 일부러 선생님 긁으려고 막 뭐 민주당 뽑냐 막 이런. 그런 뭐 그런 교육을 하면 뭐 민주당 지지 안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한다던가 선생님 뭐 빨간색이세요? 뭐 곤란해색이에요? 약간 곤란해하는 용도로. 근데 그거는 저는 솔직히 선생님의 그냥 재량으로 나는 넘어가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 정도는. 네. 그리고 이게 사실 근데 정치라는 게 너무 넓게 해석되긴 하는데 혐오 표현을 가르치고 막 이런 것도 뭐가 혐오 표현인지 이걸 어떻게 가르치고 아이들이 여기서 어떻게 성찰해서 이거를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게 만드는지 그런 구조 교육 과정이나 뭐 이런 게 자체가 없으니까 사실은 그거를 정립을 하면 저는 이거 정치적 기본권이라는 별도로 가능할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 이거는 무슨 뭐 어떤 정당을 지지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기본적인 어떤 인권의 문제잖아요. 인권과 타인을 해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인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것조차 교육을 할 수 없다는 거는 조금 불성설인 것 같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현상을 계속 이제 발생한 이후부터 좀 짚어주셨는데 저는 이제 조금 더 이제 궁금한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비극인 일들이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일종의 놀이문화로까지 좀 이어질 수 있었는가라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긴 하거든요. 저는 근데 지난 10년 동안 사실은 첫 번째 타겟은 여성이었던 것 같거든요. 이 혐오 표현, 그러니까 사실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게 꾸준하게 계속 있었고 가장 문제화됐었던 것이 사실 여성에 대한 온갖 혐오 표현들이었고 그거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을 때는 이렇게 막 정치인들까지 나서서 이런 적은 뭐 거의 못 본 것 같고요. 근데 뭐 어쨌든 지금 다시 민주당 정부가 되고 이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서거일부터 계속 이게 이슈가 되니까 다시 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좀 단죄하는 어떤 이런 분위기로 갔는데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어른들은 좀 그러니까 뭘 하고 있었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 이제 일종의 책임도 느껴지기는 하더라고요. 네, 그냥 맞아요. 그 여성 혐오 그런 발언들은 한 2010년대 후반부터 좀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이미 이게 약간 사실 다 뭐가 본질인 듯 싶긴 해요. 서로 막 떠넘기는 게 보수당 쪽의 정치인들은 계속 막 야 이거는 뭐 이번 사건에서 뭐 그 탱크 발언을 했었던 그 유튜버가 탱크 발언 했었던 유튜버가 있잖아요. 그렇게 자기네들은 탱크 발언하고 막 이랬는데 왜 애들 가지고만 그러냐. 네, 그러니까 탱크로 밀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던. 그리고 뭐 스타벅스도 영업 정지 안 되는데 왜 애들만 갖고 그러냐 하는데 뭐 이제 와가지고 이걸 맞으니까 약간 논점을 그렇게 흐리는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이 5.18 사건을 무슨 징계를 내린 거냐고 옆인데 이게 무슨 정부와 여당이 어떻게 한 것처럼 이렇게 프레임을 짜고 그래서 뭔가 이게 토론을 진지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 토론하는 정치인들이 막 많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조금 절망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결국 계속 어떤 아까도 말했듯이 약간 한 줌단으로 그런 표현을 쓰는 것들이 한 줌단으로 이렇게 여기고 가볍게 넘겨오고 이랬던 게 지금 와서 이렇게 누적이 된 것 같고 뭐 어떡하겠어요. 근데 이제 대안을 계속 얘기를 해야죠. 이거. 그래서 아까 말한 그런 어떤 혐오 표현에 대한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예방 교육 같은 거를 좀 의무화하고 교사들이 아까 어떻게 가르칠지도 모르고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니까 그런 것도 매뉴얼도 좀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학교의 그 교칙 같은데 생활 규정 같은데 혐오 표현을 어떻게 했을 때 어떻게 또 학교에서 조치를 한다 이런 좀 징계적인 면도 좀 넣어놔야 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좀 선생님들은 근데 너무 학교에서 많은 걸 맡기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사실 학교가 되게 중요한 어떤 사회학 기관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 정도는 가르쳐 예, 생각해요. 알고리즘 뭐 플랫폼 사업 교재 이런 것도 뭐 중요하긴 한데 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그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니까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저는 가르쳐 줘야 될 것 같고 그죠. 사실 학교가 아이들이 그 사회화되는 공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의 어떤 우리가 어떻게 상호작용할 건지를 가장 처음 배우는 공간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막 이런 식으로 SNS가 없었으니까 뭐 알고리즘을 해서 뭘 가려보고 어떤 표현 조심하고 이런 건 배우지 않았어도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최소한 타인에게 어떤 예의를 차려야 되고 이런 것들은 사실 배웠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쨌든 세상이 온라인 세상이라는 게 하나 더 있는 거니까 그냥 우리 기본 예절 배우듯이 사실 배워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또 이제 오연님이 쓰신 거 중에 가장 최근에 이제 업데이트된 대안? 이게 뭐 어르신들이 생각한 대책인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이게 이제 아이들이 뭔가 5.18 민주화 운동을 잘 모르는 게 문제다. 그래서 뭔가 근현대사 교육을 늘려야 된다. 그래서 근현대사 교육의 비중을 20%에서 30%로 늘리겠다라는 뉴스가 나왔었잖아요. 이거는 사실 이번 사건 계기로 나온 건 아니고 네네. 중학교 교육과정, 역사 교육과정에서 근현대사 비율이 지금 20이고 전근대사 비율이 그러니까 우리 흥선대원군 배웠잖아요. 네. 그때 이후가 20%고 그 전이 80%인데 그거를 20%를 30%로 늘린다는 건데 이거는 그 이재명 정부가 민주시민교육 강화하겠다고 하면서 국정과제 했고 지난 2월에 이제 역사교육 강화 방안에서 내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교육과정 바꾸려면 교육부가 국가교육위원회라는 합의제 기구가 있는데 거기에 넘겨서 이거를 좀 심의해주세요라고 해서 거기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최종 통과가 돼야지 교과서도 개발하고 막 과목도 개발하고 교육과정 개발하고 이런 거거든요. 네. 근데 저번 달에 첫 회의가 있었고 그래서 이거를 이 개정하는 거를 진행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그 단계거든요. 그럼 이게 의결이 되면 그 다음부터 계획서 짜고 교육과정은 짜고 이런 건데 아무튼 그 저번에는 우려 의견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대부분 20에서 30% 늘리는 게 뭐 얼마나 늘어나는 거냐. 그리고 이게 개정을 해야 될 때 우리가 교육과정을 모든 과목을 한꺼번에 개정을 하는 게 있고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수시 개정으로 조금씩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지금 이게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지금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데 아직 중3은 다 적용도 안 됐어요. 내년부터 시작돼요. 중3은. 이게 단계적으로 적용이 돼서. 그러니까 교육과정 바뀐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것만 또 바꾸고 이러면 막 이게 너무 비율 아니냐. 한 번에 다 바꿀 때 바꾸자라는 막 그런 반론도 있었는데 어제 회의 갔을 때는 이미 분위기가 좀 정리가 됐더라고요. 하는 걸로. 배제고 사건 때문에. 완전 그것 때문만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 반대를 그래서 반대하는 분들도 무기명 투표로 바꾸자고 원래 기명 투표로 거수해서 하는 걸로 하자고 했는데 이게 그럼 소신껏 투표 못하니까 무기명을 바꾸자고 했다가 이제 그건 기각됐거든요. 진짜요? 그래서 그 정도로 약간 눈치가 보이는 거죠. 이게 내가 내 소신에 대해서 이거 반대를 해도 그럼 애들 약간 역사교육 안 하자는 거냐? 비난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찬성하신 분들도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이게 찬성은 하겠는데 그래서 20에서 30으로 늘리면 뭐 얼마나 늘려지는 건데 뭔가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나요? 지금 보면 뭐 교과서에 5.18만 해도 그게 뭐 한두 줄 써 있는데 뭐 이게 시간 비중 늘린다고 이게 뭔가 더 풍부하게 가르쳐질까? 이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 그리고 학생들이
역사 콘텐츠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걸 봤을 때 그거를 좀 비판적으로 보고 이런 능력이 부족한 것도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거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그런 것도 같이 배워야 되는데 이게 그냥 주입식으로 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건 뭐 안 하느니만 못하다라는 의미에서 하는 거라고는 하니까 그래 싶은데 사실 아까 말한 학교에서 좀 혐오 표현 그런 관련된 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의무적으로 촘촘하게 해야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역사교육 강화가 사실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막 내놨거든요. 막 역사교육 강화하겠다. 막 광주 같은데 이렇게 탐방이라고 해야 되나요? 역사 탐방 이런 거를 가는 거를 막 하겠다. 수학여행 광주로 가는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그래요. 하면 좋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죠. 의원님께서 그래도 교육 분야를 그래도 좀 길게 취재를 해오셨잖아요.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조금 대안이나 해결책 같은 그렇게 좀 고민하신 게 있으세요? 뭐가 더 필요할지? 근데 저는 아까 말했듯이 그 교사들의 역량이 갖춰져야 되고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가 혐오 표현이다 이런 매뉴얼을 우리가 만들고 그거를 어떻게 학생들에게 막 가르칠지 뭐 되게 많더라고요. 해외에서도 네. 교수법 같은 거 많아요. 이게 이런 학생들이 다시 역지사지로 막 생각을 해보고 이런 혐오 차별 표현의 대상자가 돼보는 그런 경험도 해보고 네. 그런 수업안은 많은데 사실 근데 그게 뭐가 혐오 표현인지 뭐 이게 만들고 이러려면 사실 엄청 근본적으로 또 그게 또 차별금지법 얘긴데 이게 차별금지법 어떤 게 차별이고 혐오 표현인지 좀 규정을 법에다가 만약에 이걸 해놨으면 사실 네. 그게 좀 출발이 돼서 학교뿐만 아니라 아까 말한 스포츠 경기나 뭐 회사나 이런 데서 이런 자정작용이나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매뉴얼들이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차별금 제정을 또 이번 또 네, 말씀하시기도 근데 이게 하셨죠. 그게 항상 어떤 성적 지향 성 같은 때문에. 걸 두고 네. 이게 논의가 막히고 이러니까 안 나가고 있는데 사실 진짜 해야 될 때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게 근데 현행법으로는 규제가 어려운 건가요? 혐오 표현이? 예컨대 지금 이번에 명예훼손 같은 것도 있기는 한데 그렇긴 한데 네. 그게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어떤 개인에 대한 피해이기 때문에 네. 어떤 집단 아까 말한 전라도 뭐 있는 사람들, 광주 사람들 네. 이렇게 막 비하하는 표현은 처벌도 어렵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최근에 그 개정정보통신망법 네. 인종, 지역, 성별을 이유로 한 집단 대상 혐오 선동 정보를 불법 정보로 규정을 해서 이제 시행이 됐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약간 형사처벌을 어쨌든 해야 된다 이런 표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리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뭐 우리가 뭐 표현 위축도 있고 권력이 자기한테 맞게 어떤 거를 이제 혐오 표현이고 차별 표현인지를 규정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혐오 세력을 순교자처럼 보이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부작용이 있다는 반론이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그래도 저는 어떤 폭력이나 이런 차별을 선동하는 엄청 직접적으로 네. 그런 엄청 사회에 해악을 엄청 많이 끼치는 혐오 표현이나 아니면 어떤 공직자나 어떤 방송 사업자나 아니면 학교나 직장이나 이런 경기장 이런 되게 대중적인 공간 조금 영향력 있는 곳에서 혐오 표현을 좀 금지하는 그런 형사처벌 방식도 도입은 되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이건 항상 이런 얘기를 할 때 저의 전제는 아까 말한 교육 같은 게 같이 가야 된다.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이런 것들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살짝 설명을 그 문성호 편집장이 말씀해 주신 걸 인용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런 혐오 표현은 어떤 커뮤니티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인스타 릴스, 뭐 유튜브 쇼츠 이런 데에도 워낙 많이 오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플랫폼이나 그런 알고리즘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라는 얘기들도 좀 나오긴 하잖아요. 이거는 솔직히 저는 이거 잘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차단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게 막 항상 차단하면
우회로를 잘 찾아냅니다. 사실 그럼요. 청소년들 네. 특히. 뛰는 사람 위에 나는 그럼요. 사람 있고, 네. 그래서 물론 걸러내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그런 플랫폼을 조금 그런 걸 막으면 좀 괜찮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항상 그럼 같이 가는 게 그러면 그 정보가 정말 제대로 된 정보인지 아닌지를 조금 학생들 스스로도 판별할 힘을 길러줘야 되는데 그런 교육이 지금 학교 내에서는 좀 이뤄지고 있다는 어렵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네. 그거에 좀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가지고 사실 그 알고리즘과 알고리즘의 폐해 이런 것만 해도 한 학기 수업으로 전 뚝딱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그것만 한 단독 과목으로 다뤄도 한 학기 네. 내내 할 수 있을 것 뭐 같아요. 어떤 정보를 줬고 이게 가짜인지 아닌지 한번 판별해봐. 뭐 아니면 이걸 어떤 기준으로 너가 그렇게 생각했어? 이런 얘기들을 하고 토론하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좀 강화를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이거 진짜 라떼는이긴 한데요. 제가 초등학생 때는 한창 NI라는 교육이 되게 유행을 했었고 그게 사실 신문으로 사실 공부하는 교육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초등학생 때였는데 그때 이제 신문 사설을 이제 오려가지고 다 이제 풀칠해가지고 이제 공책에 붙여놓고 그 사설에서 그 사실이 뭐고 주장이 뭔지 막 이런 거 구분하는 그런 연습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뭐 방법은 뭐 그러니까 신문 지면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방법은 달라져야겠지만 그러니까 뭐가 사실이고 뭐가 주장이고 우리가 어떤 정보를 볼 때 그러니까 출처를 왜 확인해야 되고 뭘 비판적으로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좀 되게 자연스러운 어떤 그 뭐랄까 프로세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교육은 진짜 저는 필수적인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가끔 SNS나 커뮤니티나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돌아다니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소식을 정하는 어떤 계정들을 보면 검증되지도 않은 가짜 얘기이고 특히 그리고 외건데 내가 그 분야를 취재하고 있는 사람이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거를 그냥 막 내보냈을 때 사람들이 사실 다 믿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가는 그러니까 옛날 동사무소고 요즘 뭐 행정복지센터 뭐 이렇게 부르는 거기서도 그런 유튜브에 떠도는 얘기만 듣고 와가지고 말씀하셔가지고 그런 건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이제 붙여놓은 곳도 있다라고 봤고 네. 사실 교육을 얘기하면 끝도 없는데 어쨌든 배제고 사건을 계기로 좀 이것저것 저희가 길게 얘기를 좀 해봤네요. 지금 사실 이슈가 좀 들어간 것 같긴 하거든요. 그쵸. 이제 재심 결과 나오면 조금 다시 주목받긴 하겠네요. 네. 이번 기회에 좀 다 생각해 보시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 뭐 하나 그래도 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 어쨌든 혐오 표현 문제에 대해서 그 소위 말하는 힘 있는 사람들이 정치권이 관심을 갖긴 했잖아요. 왜냐면 이전 정부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었고 오히려 대통령이 나서서 그런 발언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주목을 받은 김에 우리가 좀 늦었지만 이게 계기성이 돼가지고 좀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사실 혐오 표현이 무엇이고 어느 범위인지 이론은 이미 책이 많이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홍성수 숙대 교수님이 되게 많이 쓰시기도 했고 뭐 김지혜 교수님이 뭐 선량한 차별주의자 같은 책도 사실 있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계기로 사회적으로 한번 다 같이 꼭 학생분들뿐만이 아니라 머리를 맞대보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연님 긴 설명 취재를 토대로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무리를 저희 해볼까요? 네. 우연님 요즘 혹시 꽂혀 계시는 음악이나 책이나 재밌게 보시는 드라마 영화가 있나요? 제 요즘 알고리즘 끊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인스타 다 지웠거든요. SNS 앱을 다 지우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재래식으로 모든 거를 이제 컨텐츠를 찾고 있는데 그래서 라디오를 듣게 됐어요. 네. 근데 라디오를 듣다가 최근에 그 KBS 클래식 FM에서 그 세상의 모든 음악이라고 그 월드뮤직을 소개해주는 그런 프로그램.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이번 주에 그 나이경 님이라고 보사노바 아티스트인데 그분이 보사노바 특집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막 비도 오고 막 축축 처지고 이렇게 했지만
그걸 들으면서 약간 그 다른 나라에 가 있는 나를 생각하면서 들었거든요. 어떠셨나요? 네. 사실 보사노바 너무 매력적이고 이게 되게 팝 시장에서 이제 유명해지면서 팝에도 그게 요소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네. 사실 그 안에서도 상당히 나뉘어져 있고 막 선배 세대의 음악을 막 후배 세대가 계승도 하고 전복도 하고 막 그러면서 발전시켜온 음악 장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보사노바 막 들으면서 좀 속 시끄럽고 막 이럴 때 보사노바 들으면서 약간 그때만은 약간 여유로운 마음으로 있어야지라는 생각을 들면서 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제가 유튜브는 그 알고리즘 어떻게 끄냈냐면 그 계정을 하나 파서 그 기록을 다 중지시켰거든요. 아, 제가 아예 세 개 정도 네, 봐서. 그래서 네네네. 그냥 검색해서 봐요. 알고리즘 안 뜨게 해가지고 네, 그냥 네. 검색해서 봐서 그냥 제가 시간 맞춰서 못 들을 때는 그냥 유튜브로 들어가서 풀로 나와 있어서 그냥 그걸로 들어요. 그럼 나이경님의 보사노바 그 추천 나올까요? 그냥 7월 13일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그냥 나와서 토크 하시고 거기 무슨 곡인지도 다 나와 있거든요. 네, 무슨 곡인지 나와 있는데 되게 저도 한 절반은 알고 절반은 처음 들어본 그런 음악들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사실 좀 휴가를 지금 가고 싶은데 해외로 네. 이제 못 가고 가는 마음을 있거든요. 달래는. 많이 그러실 것 같아요. 지금 너무 환율 비싸고 맞아요. 비행기값 너무 비싸졌고. 비행기값 네. 비싸고 이래서 좀 가성비 여행 느낌으로 근데 좋은 음악은 좋은 여행지로 데려다 주는 것 같은 어떤 맞아요. 그런 효과가 맞아요. 있죠. 그래가지고 너무 동의합니다. 네. 그냥 이제 뭐 거기 유튜브에 이제 많이 여행 가시는 거 찍어 올리셨잖아요. 그런 거 보고 그냥 음악 듣고 이러면서 상상 여행을 하고. 좀 방구석 여행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네요. 저도 마감할 때 KBS 클래식 FM 많이 틀어놓기는 하는데 아, 마감할 때 좋더라고요. 그 라디오가 저희 팟캐스트도 뭐 라디오의 형태일까요? 근데 라디오가 또 제 요즘엔 좋아하는 어플이 있는데 네. 어플 두 개인데 네. 그 하나는 그냥 랜덤으로 할 수 있어서 지구본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 지역의 라디오를 들을 수 있는 어플이고 네. 그러면 모르는 언어로 막 나와요. 음악이랑 그런 어플 게. 이름이 뭐예요? 그게 라디오 근데 이것도 제가 트위터도 끊었거든요. 근데 네. 트위터에서 찍어보고 이렇게 해줬어요. 라디오 가든이고 라디오 가든. 네. 네. 또 다른 거는 하나는 라디오 해서 5가 5번 나오는 어플인데 이건 사람이 이제 올려놓고 거기서 랜덤으로 나오는 건데 그 네. 국가와 연대를 설정하면 그 국가의 연대에서 라디오에 나왔을 법한 음악들이 나옵니다. 오, 네. 좋네요. 그래서 네. 약간 어쨌든 알고리즘이 아닌 방식으로 좀 완전 낯선 만나보자. 음악들을 네, 만나는, 만나보자. 근데 저도 월드뮤직 좋아하긴 하는데 그 알고리즘 들으면 듣던 거 안에서만 들으니까 맞아요. 영미권 노래만 나오고 이래요. 맞아요. 해외 노래 들으면 또 그래가지고 한번 그런 식으로 좀 음악을 들어보는 것도 재밌다 이러면서 요즘에 아무튼 보사노바를 들었다는 얘기를 길게 했습니다. 저는 원래는 요즘 나를 행복하게 해준 음악 제가 좋아하는 온앤오프의 신곡을 얘기해야지라고 네네네.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게 온앤오프의 오픈 더 도어라고 그 노래도 컴백을 했고 제가 역시 또 전 약간 가사를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가사가 또 뭔가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온앤오프의 이야기를 가장 잘 담았다고 네. 생각은 하는데 꼭 온앤오프뿐만이 아니라 뭔가의 어떤 삶을 살면서 내가 어떤 단계를 지날 때나 어떤 약간 변곡점들을 지날 때 약간 한 번쯤 고민해보거나 두려웠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또 누구나 한 번쯤 공감할 수 있는 가사라고 생각해서 요거를 추천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네. 방금 그 우연님의 보사노바 얘기를 듣고 온앤오프의 음악 중에 또 완전 보사노바 풍인데 여름에 잘 어울리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게 여름시라는 노래인데 되게 저 그 노래가 들어있는 앨범 중에 그 노래를 제일 좋아하긴 하거든요. 경쾌하기도 하고 진짜 그 보사노바 풍이기도 하고 실제로 가사에 우린 보사노바에 취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추천드립니다.
요즘 아이돌 음악에도 그 재밌죠. 보사노바가 들어가나요? 네, 약간 그런 풍으로 작곡하신 것 같아요. 진짜 네. 좀 네. 신기한 게 케이팝은 뭔가 어. 되게 다양한 장르를 믹싱을 잘 잘하죠. 믹스하는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한 번은 들어보셨으면 좋겠다. 여름이 이제 더 축축하고 더 이제 습해지면은 이런 거 좀 들으면서 기분을 경쾌하게 좋습니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저희는 2주에 한 번씩 돌아올 예정입니다. 네. 다음에 만나요. 만나요.